프린트물 50페이지 펴시고요. 오늘은 동학농민운동부터 그리고 가보을미개혁까지 그리고 가보을미개혁의 한계 설명하면서 잠깐 여기 관련해서 아관파천까지도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여기 따로 아관파천을 이제 선생님이 넣어놓지, 여기 잠깐 있네. 한 이 정도까지 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오늘의.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크게 흐름만 한번 우선 쭉 잡을게요.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했으니까. 자, 50페이지부터 보세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문을 보셔도 됩니다. 자, 문호 개방 이후에 이제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좀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또 한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탐관오리들, 이 지방관들이 이제 부패를 하면서 지배층들의 수탈이 심화됩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청이나 일본 이런 외세의 그 경제적 침투가 이제 일어나면서 농민 경제가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이제 살기가 점점 백성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고, 외세는 침투해 오고 있고, 이러한 외세의 침투 속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동학의 교세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어 갑니다. 원래 이 동학이라는 것을 정부에서는요, 사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건전하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종교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교조였던 이 최재우를 처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러한 이제 책을 통해서 동학의 교리가 확산되어 갔고, 그리고 또 동학의 2대 교주가 이제 최시영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이 이제 포접제라는 거를 정비를 해서 이제 교단을 정비를 해서 이제 점점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이쪽 지방을 중심으로 교세가 이제 확장이 되어 갑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했었어요. 포접제라는 거는 이제 교주를 중심으로 교주 아래에 포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포 아래에 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구성이 되는 거를 포접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주는 처형을 당하고 정부에서 탄압은 했지만 점점 동학이 이제 교세가 확장되어 갔다라는 이야기고, 교세가 확장이 되어 가자 박해를 받아 오던 이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이제 전라도 삼례에 모여가지고 삼례 집회, 여기 보이시죠? 삼례에 모여서 이제 교조 신원운동을 진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조 신원운동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종교의 시조를 그 시조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교조 신원운동이 1892년 93년 이렇게 이 시기에 이제 교조 신원운동이 진행이 됐고, 이 과정에서 충청도 보훈에서 또 이제 곧 이어서 이러한 집회와 상속 뒤에 보훈에서 집회를 열어서 보구간민, 제포구민, 척외양, 창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다른 말로는 탐관오리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외세의 배척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조 신원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땠어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1894년이 되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팡 하고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제일 처음에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기는 이제 고부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이 고부 지역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방관, 탐관오리죠. 이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1892년에 이제 이 고부의 고부의 군수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곳에 이제 만석보를 새로 쌓고 나서 이거를 쌓은 이후에 이제 각종 세금을 막 징수를 해요. 물세를 비롯해서 물세뿐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불효죄, 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니 뭐 화목하지 않은 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물을 막 이렇게 지어내서 이제 그 지역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거죠. 재물도 탐취하고 그러자 이제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항의를 했겠죠. 항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고부 관할을 이제 습격을 해요. 습격. 근데 이 습격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사발통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발통문. 이게 바로 사발통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주모자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사기그릇 이런 그 모양으로 이름을 동그랗게 돌려 정리, 돌려서 하는 그런 문서들을 사발통문이라고 했고, 이것을 이제 이 사발통문을 돌려서 사람을 모은 이후에 농민들하고 함께 고부관할을 이제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수탈에 앞장섰던 아전들 처단하고 처벌하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거둔 양곡들 다시 이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만석보도 허물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고부 농민 봉기입니다. 고부 농민 봉기. 그러니까 이 사발통문이라는 거는 고부 농민 봉기를 준비하면서 전봉주를 비롯한 그 지역의 농민들이 만든 일종의 문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그렇게 되자 이제 이 정부는 이제 조병갑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박원명이라는 이제 신임 고부를 군수로 내려 보내고, 그리고 이 신임 그 군수가 농민들을 회유시켜가지고 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농민들을 해산시켰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자진 이제 해산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이 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안핵사 이용태라는 인물을 이제 정부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중앙에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파견된 이 이용태가 이 농민들을 사사롭고 요사스러운 종교를 이 종교인 동학을 믿다니라고 하면서 동학교도들이라는 죄목으로 이 밀란을 일으킨 인물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이 주변의 친구들 이제 다 이렇게 체포를 해버리자 농민들이 이제 그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동학 농민 운동은 이따 선생님이 이제 지도도 한번 보겠지만, 지금 이렇게 3월에 일어난 이 3월 봉기, 여기 보면 이제 3월 있죠? 3월 봉기랑 그 다음에 9월에 일어난 이 9월 봉기, 5월을 기점으로 3월 봉기와 5월 봉기를 좀 구분해라 라고 선생님이 그랬죠. 그리고 이거를 묶어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순서대로 쭉 한번 봅시다. 핵심은 이거죠. 3월 봉기는 반 봉건이었고 9월 봉기는 반 외세였죠. 그치? 자, 그러면 쭉 한번 가봅시다. 이 전봉준이 농민들에게 이제 통문을 돌린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외쳤던 구호죠. 보국 안민, 제폭 구민 이런 구호를 담은 경문을 발표를 하고 황토연 그리고 황룡천 이곳에서 이제 관군을 격파하고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황토연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황토연. 지도를 우선 볼까요, 그러면? 지도 볼까요? 이게 바로 1차 농민 봉기가 일어난 그 지도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난 지역이고 3월, 4월 이쯤에 황토연, 황룡천에서 전투가 일어났고 여기서 관군을 격파를 하죠. 황토연이 바로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황룡천은 여기 있다. 그지?
그러니까 정읍, 황토현은 정읍, 전북 정읍, 황룡천은 지금 전남의 장성 지역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전주성을 점령을 당하자 관군이 어때요? 다급해져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어디다가 도와줘라고 했죠. 어디에 도와줘라고 했어? 누구에게 도와줘라고 했을까요? 청에게 도와줘라고 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이제 청나라가 파병을 해요. 청군 상륙 보이죠? 5월 5일 날 청군이 아산만에 들어옵니다. 자, 5월 5일에 이제 아산만에 상륙을 하는데 5월 5일 그 다음 날 5월 6일 지금 뭐가 나오니 여기 지도에? 일본군 상륙이 보이죠? 갑자기 부르지도 않은 일본군이 막 등장을 했죠. 자, 바로 이게 여기다 했니 내가? 설명 너희한테? 이 동학농민운동 안 했니? 왠지 막 하면서 계속 다른 반에서는 했어서 이걸 너희한테 하면서 이 강의도 녹화를 했나 싶어가지고 이 반에서는 했니 안 했니? 안 했어? 응. 자, 그래. 그래서 5월 5일 다음 날 5월 6일 날 일본군이 들어오는데 부르지도 않은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무엇을 핑계대고 들어왔을까? 그렇지. 아니 우리 예전에 텐진 조약 맺었잖아 라고 이제 변명을 하면서 이제 5월 6일 날 일본군이 들어오는 겁니다. 텐전 조약을 구실로 군대를 파병을 하죠. 자, 농민군은 이제 외세가 이제 이렇게 개입을 하니까 안 되겠지. 그리고 농민군의 신변도 이제 위험해지죠. 그러자 이제 폐정 개혁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무슨 개혁? 폐정 개혁. 그러니까 동학 농민군들이 본인들이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개혁안을 만든 건데 그게 바로 폐정 개혁안이에요. 이 폐정 개혁을 실시하겠다 해라 라는 조건으로 정부랑 화해를 합니다. 전주성에서. 그게 바로 전주 화약이에요. 몇 월 달에? 5월 달에. 알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전주 화약 체결이고 전주 화약을 체결하면서 집강소도 이제 전라도 일대에 설치를 하죠. 폐정 개혁안의 내용을 이따 보겠지만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겠지만 뭐 탐관오리 처벌, 봉건적인 신분차별 폐지, 조세제도 뭐 개혁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이 동학 농민군들이 만들었던 이 폐정 개혁안이 이후에 이제 갑오개혁에도 반영이 되긴 돼요. 영향을 줍니다. 자, 폐정 개혁안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일종의 기관이 이름이 뭐라고? 집강소. 알겠죠? 제가 이것만 따로 정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강소. 자, 동학농민군의 자치적인 민정기구로 치안을 유지하면서 자발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예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정기구고 전라도 일대에 만들어진 기구라는 거예요. 한편 지금 아래 보면은 교정청이 있죠. 교정청. 이 교정청은 애들아 읽어봐. 어디서 만든 거야? 어디서? 정부가 동학농민군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전주화약을 맺은 이후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폐정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교정청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집강소와 이 교정청 동학농민운동 와중에 전주화약 이후에 맺어진 기구라는 거를 우선 기억하세요. 곧 있으면 바뀌어요. 없어져요. 곧 있으면. 그런데 이 기구들을 너희들이 나중에 군국기무처랄지 막 이런 기구들이랑 헷갈려 할 수 있어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잡아 바를 정자야. 바르게 만들기 위한 관청이다 라고 해서 조선 정부가 이제 자주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죠. 그래서 이거 설치하고 청하고 일본한테 야 이제 너희 가. 우리 내정 이제 해결됐어. 화해했어. 이제 가라. 철군해. 라고 이제 하는데 느닷없이 일본이 이제 이미 처음부터 텐진조약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내세우면서 들어왔을 때부터 야욕이 있었죠. 조선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복궁을 점령을 합니다. 경복궁을.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정부군을 무장 해제시킨 다음에 청나라가 강력하게 너 왜 이래? 라고 항의를 하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을 터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전쟁? 청일전쟁이에요.
그래서 뭐 이 청일전쟁은 평양이나 만주나 뭐 산동반도 여기에 지도가 있나? 여기 보면은 자, 없네. 여기 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 안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평양이랄지 만주지방, 산동반도 이런 식으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8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에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동시에 지금 경복궁을 점령했잖아. 그제?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흥선대원군을 앞세우고 김홍직을 이렇게 수반으로 하는 내각을 세워서 이제 개혁을 이제 하게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1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뭐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워가는데 1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청일전쟁을 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그렇게 이 개혁 안에 깊숙하게 관여를 하지는 못했어요. 우선은 동학농민운동이랑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가보개혁의 이야기를 꺼냈고, 우선 동학농민운동 이야기를 더 하다가 갑시다. 자, 프린트물로 다시 보세요. 지금 그래서 황토현 황릉촌 전투 여기까지 했고요. 5월에 집강소 설치, 패전개혁안 건의. 그럼과 동시에 일어났죠. 경복궁 누가 점령했니? 일본. 그리고 청일전쟁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일본의 내정 간섭, 1차 가보개혁 이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따 하고 이 사기부터 봅시다. 자, 이렇게 되자 동학농민군들은 일본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시 한번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2차 봉기에서는 이제 특이한 점이 전봉준이 이끄는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학농민군들을 남접농민군이라고 해요. 남쪽에 있으니까 남접.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북접이라고 하는데 손병희가 이끄는 이제 북접농민군까지 참여해서 이들이 논산에서 집결을 해서 이 동학농민군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 공주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 공주 지역. 여기 공주 보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금치 전투 보이시죠? 우금치 전투. 그래서 이곳에서 관군, 일본군의 연합부대랑 격전을 벌이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군이 이겼겠죠. 그치? 무기의 열세로 동학농민군은 크게 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들 지도자들 이제 체포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양반이나 향리 등 이런 보수 세력들도 그 우금치 전투가 일어나는 그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이제 동학농민군을 막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의의를 한번 볼까요? 의의 보고 패전개혁안까지 봅시다, 여러분. 자, 의의. 이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제 폐지랄지, 그리고 탐관오리 처벌이랄지,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했다랄지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고, 자, 이 운동은 여러분 아래서부터의 운동입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입니까?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운동이었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의가 깊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래서부터 일어난 반봉건 반외세, 다른 말로는 뭐 반봉건 반침략 민족운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 동학농민운동이 갖는 의의고,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5월의 전주 화약을 기점으로 그 전에 일어난 3월이 바로 뭘까요? 반봉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9월에 일어난 이거 공주금치, 일본을 향해서 했던 여기에 갖는 성격은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외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의라고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영양. 지금 1894년에 제가 누누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부터 수업 들어가기 전부터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가보개혁 모두 미안해. 1800 너무 지금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흥분했어. 참 그래 목이 막 내 마음이야. 내 열정이라고 생각해줘. 내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때 열정이 폭발한다. 얼굴이 빨개지네. 그래서 1894년에 이제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때 가보개혁이 지금 동시에 일어난 거잖아. 그제? 어쨌든 그래서 이 동학농민군들이 요구했던 이 개혁의 요구가 아래 나와 있는, 아래로서 우리가 곧 배울 이 가보개혁의 일부 반영이 돼요. 일부. 그리고 동시에 동학농민군 가운데 일부가 또 우리가 이제 이따 을미의병을 배웁니다. 당장은 배우지 않지만 을미년에 을미의병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을미의병에 가담을 해서 후에 이제 항일 그 투쟁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한계도 있죠. 한계도 있죠. 이렇게 의 성격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구체적인 방안을 뭐 제시를 못했다거나 다양한 계층, 광범위한 지지 뭐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다라는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동학농민군이 간일 영양과 의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패전개혁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일일이 읽어보는 것이 너희들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자 1번부터 볼게요. 동학교도는 정부와의 반감을 없애고 모든 행정에 협력한다. 얘들아 잠깐. 자 이거 지금 패전개혁안이야. 이거 지금 언제 누가 한 거야? 동학농민군들이 전주에서 전주화약 맺고 나서 관군하고 화약하면서 이거 제시한 거야.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아까 집강소와 교종청이 설치돼서 이거를 토대로 지금 이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역사부도에 없어, 얘들아. 내가 그냥 가지고 온 다른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 탐과 놀이는 죄목을 조사해서 모두 엄벌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니? 정치적으로 처단해라. 이런 거죠, 지금. 3번. 횡포한 부호들도 엄벌에 처한다. 뭐 비슷한 이야기죠. 4번까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불량한 유림이나 양반들 징계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 둘이 화해한다. 이런 말을 써놨고 2, 3, 4는 정치적으로 지금 불량한 애들 다 처리해라. 징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제? 그 다음에 5번 노비문서 불태워라. 6번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천인들의 대우 개선해라. 백성들이 쓰는 평량갓 없애라. 그러니까 5, 6, 9 내용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신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치? 7번도 보세요.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재가를 허락해라. 여성의 재가를 허락하라는 여성의 지위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부터는 8번은 잠시 세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다. 8, 11, 12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잡다한 세금 좀 그만 걷어라. 그 다음에 19번은 문벌 타파하고 인재 등용해라. 정치적인 이야기랑 좀 비슷한 이야기죠. 문벌 타파해라. 인재 등용해라. 외와 내통한 자는 엄벌에 처해라. 이것만 이제 대외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11번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다. 공사채 불문하고 이전에 진 빚 모두 무효로 해라. 그리고 마지막 12번은 토지 이야기죠. 균등하게 분배하고 경작하게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패전개혁안의 이야기예요. 자, 1번 화해한다 라는 것과 2번, 3번, 4번 아까 뭐예요? 탐관오리, 부호들, 유림들, 양반들 징계해라. 2, 3, 4.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9번 봐봐. 관리채용, 문벌, 타파, 인재 등용.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패전개혁안에서. 그치? 정치적인. 그 다음에 8번. 세금, 그리고 공사채 불문, 무효, 토지. 이거 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치?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노비문서 불태워라. 천인 대우해라. 개선해라. 평량갓 없애라. 여성의 재가까지. 이거 세 개는 사회에 대한 사회 부문 이야기죠. 마지막 외와 내통한 자, 대외관계에 대한 것까지.
그래서 이 폐정개혁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학 농민운동을 우리가 했고, 이제는 가보개혁, 을미개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894년 7월부터예요.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동시에 이제 전주화양 맺고 나서 청일전쟁 와중에, 그러니까 청나라가 5월 5일 날 들어오고 일본이 5월 6일 날 들어오거든. 그 이후부터 이제 94년에 진행된 이야기들이에요. 알겠죠? 자, 조선 정부는요, 이제 불만과 개혁 요구를 받아들여서 초정부적인 기구인 이 군국기무처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군국기무처의 회의 모습이래요. 가보개혁에서 뭐 이렇게 개혁안을 실행하였다라고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6월 해가지고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군국기무처라는 거는 군사할 때 군자야 얘들아. 내가 뭐 한자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이게 국은 뭐야? 나라 국자겠지. 나라 국자. 나라와 군사의 기틀이 되는 일들을 처리하는 관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초정부적인 기구죠. 이 군국기무처를 세워놓고 이제 가보개혁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바로 1차 가보개혁이에요. 알겠지? 1차 가보개혁. 자, 그럼 잠시.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집강소 교정청 좀 정리해줬어. 집강소는 지방의 전라도 일대 민정자치기구였고 교정청은 정부가 개혁 추진하려고 세운 기구잖아. 근데 바로 지금 일본이 경복궁 침략하자마자 바로 어떤 모습 보여요? 바로 교정청 폐지해버리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이후에 자, 이제 가보개혁 시작해라 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1차 가보개혁은 이제 시작이 되고 물론 1차 가보개혁이 일본의 강요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일본이 지금 청일 전쟁 중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해요. 그래서 온건 개화파가 이 1차 개혁의 경우는 이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개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동시에 대원군의 섭정 이것까지 기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이따 한꺼번에 볼까? 같이 볼까? 우선 봅시다. 우선 지나갑시다. 그리고 이 개혁의 내용 안에 이제 갑신정변 때 그 급진개혁파 세력들이 주장했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동학 농민군들이 주장했던 내용까지 예를 들면은 뭐 신분제 폐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1차 개혁의 내용을 보자. 첫 번째 정치, 경제, 사회 아래 있어 얘들아 너희 프린트물. 정치면에서는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하자라는 거. 국내부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왕실과 정부 사무를 이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6조, 우리 6조 기억나죠 여러분? 의정부와 6조 기억하죠 여러분? 그지? 의정부는 2차 때 이제 없어지고요. 6조는 이때 바뀌어요. 그래서 1차 때 내가 다시 미안해. 1차 때 그래서 자, 1차 때 6조가 이제 8아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과거제가 폐지됩니다. 과거제가 폐지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개국연호 사용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초등에 청나라의 종주권을 거부한다라는 의미에서 조선 건국의 연도인 1392년을 기점으로 이제 개국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과거제 폐지, 이때 1차 개혁 때 이제 일어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경제적인 면도 볼까요? 경제적인 면도요. 재정이 일어나대요. 탁지, 야문. 자, 여기서 잠깐.
이전에 우리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제정 일어나 있었어. 근데 제정 일어나가 호조에서의 제정 일어나였다. 그거 어디가 무슨 내용이었을까? 호조. 기억 안 나? 여기 봐봐. 모든 제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해서 옆에다가 선생님이 수업 설명할 때 호조의 제정 일어나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그쵸? 이거 어디 나온 이야기야? 갑신정변 때 있었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정 일어난데 호조가 나오면 갑신정변 때의 일이고 14기조 정강이고 여기 나온 것처럼 탁지야문이 나오면은 뭐겠어요? 1차 개혁이겠죠. 그치? 1차 개혁.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은본위 화폐제도 시행이 있고요. 또 그 플러스에서 뭐 도량형 통일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 이유가 뭐 일본이 자기들이 후에 이제 경제 침략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면에서는 공사노비제 폐지 그리고 그 밖에 악한 봉건적인 악습 폐지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예를 들면 뭐 연자제랄지 고문이랄지 조헌이랄지 여성의 재가랄지 이런 거 모두 다 우리가 흔히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봉건적인 악습이잖아. 이런 것들 모두 다 몇 차 때 개혁한 거야? 1차 때 개혁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편 이제 청나라 일본 지금 전쟁하고 있었잖아. 여기서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뭐도 없애버리냐? 군국기무처 이제 없애요. 여기 보면 군국기무처 아까 설치했지 얘들아 1차 때. 그런데 이제는 이 지금 너희들이 여기 이게 이제 지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1차 개혁 때 5월, 6월 1차 개혁하면서 1차 갑오개혁하면서 청일전쟁 발발하잖아. 그리고 이때 교정청 폐지하고 군국기무처 설치했잖아. 근데 이제 이 청일전쟁에서 서서히 일본이 승리를 거둔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변해가느냐. 2차 갑오개혁으로 변하게 돼요. 2차 갑오개혁. 여기서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금치 전투도 있었어요. 일본하고 동학농민군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서서히 승리를 하고 자, 이것 이후에 일본이 승리한 이후에 이제 뭐를 없애냐면 군국기무처도 1차 개혁 때 만들었던 군국기무처도 폐지합니다. 그리고 흥선계원군도 내쫓아요. 이제 고종이 다시 이제 정치 시작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이제 다시 등장하면서 고종이 독립서고문, 홍범 14조 이런 것들을 이제 반포를 하면서 군국기무처 폐지하고 일본이 김홍집과 박용효가 주도하는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각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고종이 홍범 14조, 독립서고문 이런 것들을 이제 반포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등장하게 돼요. 김홍집 내각에서 이제 김홍집 박용효 연립내각으로 되고 이제 고종이 홍범 14조 그리고 독립서고문을 낭독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좀 심화적인 이야기인데 얘들아 가만히 봐봐. 기본적으로 김홍집 내각인데요. 지금 현재 2차 때 지금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니 얘들아? 박영효가 등장을 한다. 그치? 자, 얘들아 김홍집은요. 온건계파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그 표 보면 나와. 온건계파야. 박영효는요. 급진계파야. 그러니까 지금 2차 때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 우금치 전투 모든 거 다 정리하고 2차 개혁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서 2차 때부터 본격 간섭 시작이야. 그러면서 급진개혁파인 박용효가 여기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차 개혁 그리고 이 홍범 14조의 내용. 자, 2차 개혁 내각제 시행 이 의정부에서 이제 내각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이때